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이런 구직난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네. 일자리 구하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 3개 놓고 10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구인 배수 지난달 0.28을 기록했다. 구인 배수가 대체 뭐냐 싶죠. 구인 배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 대비 실제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직자 한 명한테 돌아가는 일자리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0.28이다. 감이 사실 잘 안 오죠. 이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26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기 때문인 거겠죠. 그럼 왜 안 뽑느냐? 기업도 버티기 힘드니까 못 뽑는다.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 25% 관세. 한국도 타깃이다. 어제 저희가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제 아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25% 보편 관세 무조건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무조건적으로 보편 관세를 물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얘기했던 이 25% 보편 관세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아예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서명,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나라는 예외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예외나 면제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아예 선을 딱 그어버렸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 관세만 얘기한 게 아니라 10일, 11일쯤에 상호 관세도 물릴 거예요라는 얘기를 했었죠. 상호 관세도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 내에 상호 관세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상대국에서 보복하면 어떡하죠? 라는 우려에 대해선 신경 안 씁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다운 답변을 내놨네요. 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이 체감도 전망도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런 경제 상황.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먹사니즘 꺼냈던 이재명, 이번엔 잘사니즘. 네. 이재명 대표 앞서서 먹사니즘,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 먹사니즘을 꺼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엔 먹사니즘 말고 잘사니즘,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잘사니즘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장론이 지금 가미가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상 이 얘기 언제 나왔느냐?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 대권 청사진 얘기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틀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실제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사용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재에 나온 증인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했었던 얘기와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검찰에서 얘기했었던 이 검찰 조서 헌재가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양쪽 얘기가 다르면요. 검찰 얘기랑 헌재 나온 얘기 다르면요. 이건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죠.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쪽에선 보겠습니다. 이거 인권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헌재의 이런 이 절차적인 공정성, 또 뭐 방어권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반발의 이 뒤에는 사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큰 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윤 찍었던 보수 갈라섰다. 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이 동아시아
이 연구원에서 지금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전화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웹 서베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봤더니 볼까요? 윤 대통령 투표층의 분화입니다. 나는 강성보수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78.49점을 줬다. 나는 온건한 보수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54.42점을 줬다.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 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34.87%를 줬다라는 거죠. 이 다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저마다 조금씩 다 나뉘더라. 강한 층과 또 약간 이 호감도가 떨어진 층이 분명하게 좀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학교에서 8살 피살 범인은 교사였다. 어제 저녁 들려온 소식이었었죠. 아마 모두들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교사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얘기 잠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양쪽 다 팻말을 지금 들고 있죠. 뭐라고 써 있나 봤습니다. 한쪽은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한쪽은 이 반국가 세력의 사기 탄핵을 규탄한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고요. 한쪽은 탄핵을 반대하는 지금 그런 양쪽의 시위, 기자회견의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있느냐? 모두 연세대에서, 한쪽은 연대 정문에서 같은 시각, 한쪽은 연대 안에 있는 학생회관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이다라는 거죠. 캠퍼스가 둘로 쪼개졌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캠퍼스마저 둘로 쪼개지는 건 맞는 상황이냐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시죠. 학교 갔던 초등학생 1학년 여아 교사 흉기에 숨졌습니다. 교사는 스스로 자신을 해쳤다라는 기사가 지금 들어와 있죠. 이 관련한 소식 제가 유호정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학생과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아는 끝내 숨졌고 목과 팔을 다친 교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40대 교사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는 했고요. 본인이 얘기한 건 팩트인데 명확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는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사 중이고요.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사는 숨진 학생의 담임을 맡거나 가르친 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가해 교사와 함께 교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숨진 아동의 부검에 나서는 동시에 CCTV와 증거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교를 결정했고 대전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저희 키워드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얘기가 절로 지금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 경찰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런 사건으로 또 저희가 다시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본인이 제가 했어요라고 자백을 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도 CCTV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또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냐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네, 다른 증거가 없이 네. 그 자백만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백 보강 법칙에 의해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보도 등에 의하면 그 창고에 네. 혈흔이 상당 부분 있었고 또 흉기도 발견이 되었고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백에 의한 증거로서의 사용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격자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CCTV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면밀하게 혹시 찾아보게 되면 이 CCTV에 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네. 지금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이 앱을 이 피해 여학생이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 소리가 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네. 혹시 그와 같은 소리가 또 다른 하나의 목격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요약하게 되면 지금 자백에 관한 증거 능력은 충분하다. 왜냐? 다른 증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또 나왔죠. 요즘에 이 아이들 키즈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키즈폰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위치 추적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관련된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이 해당 교사가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 교사는 누구냐? 라는 궁금증이 지금 생기죠. 대략 지금 현재 알려진 바는 같이 볼까요? 이렇다고 합니다. 40대 교사고요. 그리고 일반 교사다. 사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돌봄 교사입니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교사예요. 오히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긴 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반 교사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직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는 지금 1학년이고요. 이 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럼 이 현재 두 사람이 접점이 있는 것이냐. 이게 언뜻 보기엔 없어 보이면 대체 흉기를 왜 휘두른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사실 이번 수사에 가장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예를 들면 혹시 이 교사와 학생 간의 네. 상호 다툼 끝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또 그 얘기는 결국은 학생이 이 교사에 대한 일정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려고 하는 권위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극단적인 보복적 폭력으로 발생을 한 것이냐. 네. 이런 등등이 이제 밝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점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수사의 가장 초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와 같은 가설이가 아니면 이 단순히 심리 건강의 문제 때문에 소위 절망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 확장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네. 하나의 이 감정에 대한 대치물로서 이 피해 여학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등등이 결국은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동기 부분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왜냐하면 네. 이번 사건 같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가장 역할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여성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 감성이 더 많은데 이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학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도 등에 의하면 이 피해 여학생의 소위 공격을 받은 부위가 어깨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손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게 보면 수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정한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즉 공포를 또 조성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이 마음이 상당히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상태에서 사실상은 이
계획을 혹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심도 가부져 볼만하고요. 왜냐하면 이 범행 발생 장소가 지금 시청각실 창고라고 하는데 네. 그곳에 일방적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아닌데 그러면 혹시 이곳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인지 또 이 흉기를 당일날 구입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저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이 우발정이 아니고 일정한 나름대로의 잘못된 망상적 사고든 아니면 권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것을 꼭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든 그래서 흉기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닌 것인지 이것 등이 지금 질문의 초점인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졌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의 수사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왜 그 아이에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이 아이와의 접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건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이 모든 게 사실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이 맞는지를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또 다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키워드가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8살 아이를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네. 이 시간대를 살짝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에요. 원래 이 아이는 돌봄 수업을 오후 4시 40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에서 바로 미술학원 차를 타고 미술학원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미술학원 선생님이 이 학부모한테 연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지게 됐고 이후에 가족들이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오후 5시 18분, 대략 38분쯤 뒤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발견이 된 건 오후 5시 50분 학교 건물 안에 돌봄교실 옆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시청각실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이가 원래 이 움직였어야 되는 그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대략 1시간 10분밖에 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심지어 그 사이에 찾고 있었던 사람도 상당한데 어떻게 이런 사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발생한 시간이 지금 네. 쭉 설명하신 소위 그 4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발생한 것이냐라고 네.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난 그 시점에서부터 따지고 보게 되면 네. 사실상은 1시간이 아니고 서너 시간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돌봄 그래서- 교실에 아예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 창고 쪽으로 그 뭐 책 등을 보여주면서 유인했다라고 하는 또 기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살해 시점이 그 이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부검 등을 통해서 이 사망 시간에 대한 그 추정을 시도하는 여러 가지 그 법과학적인 시도가 이제 있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빨리 이 어떤 이 찾기 체제가 작동이 혹시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사건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던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본직한데요. 왜냐하면 그 실종 아동법 등에 의하면 그 법의 그 취지가 네. 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를 들면 그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동하고 또 각 위치에 대한 그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직원들을 빨리 이렇게 배치해서 찾게 하는 것이 사실 이 법의 그 취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과 그 관련돼서는 이 1시간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현장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그 혈액의 소위 그 패턴에 대한 이제 분석도 시도가 될 테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에 대한 이 정확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망 시간에 대한 추정도 부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봄 교실에 있다가 오후 4시 40분에 미술학원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아이가 없어지는 아이의 부재가 인지는 됐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학교 수업이 끝난 건 또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이가 먼저 무슨 뭐 유인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일로 해서 사라졌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더 의문인 부분이 아이는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돌봄 교실로 가는 거였고 돌봄 교실은 돌봄 선생님이 있는데 돌봄 교사가 아이가 오지 않은 걸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라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가 또 처음에 또 발견이 된 게 누구한테 발견이 됐느냐 볼까요? 아이를 처음에 발견한 게 피해 학생의 할머니입니다.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자 뭐 누군가 뭐 경찰이 아니에요. 피해 학생의 할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학교로 들어갔는데 돌봄 교실 옆에 시청각실로 한번 들어가 봤다. 근데 깜깜한데 성인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내 손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네, 나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발견자라 나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애가 죽었다는 게 실감도 나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아이가 사고가 난 그 상황을 바로 돌봄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이라고 할머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학교 교사나 학교 측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 관련한 이 아이의 할머니가 발견을 했다는 건 그럼 학교는 뭘 했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그 실종 아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이가 없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연습 또는 각 시나리오에 입각한 빨리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관해서 그 주체자가 관리 책임자가 분기별로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의 그 취지는 아이가 없었을 때 빨리 조기 발견하는 것이 아주 끔찍한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그 바와 같이 학교에서 조기 발견, 빨리 찾는 것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러한 이 실종된 아동에 대한 찾기 자체에 평상시에 관심과 업무 몰입이라든가 뭐 준비 상황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학교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 시위 적절했느냐, 제대로 이 대처를 한 것이냐라는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결국에 이런 문제,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뭐가 문제고 원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 저희가 거듭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아이가 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그 외국에서도 발생한 경우에 그 근거에 비춰보면 네. 그 교사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공통적인 이유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이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네. 하나의 그 심리 상담을 좀 더 교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즉 위험 신호 감지 조기 개입 시스템을 학교 내에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흉기로 보이는 것 자체가 학교에 반입이 안 되도록 철저한 스크리닝을 합니다. 즉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가장 안전해야 할 그 학교 공간이 네. 학교 폭력으로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폭력도 하게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고 끔찍하게도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네. 또 다른 그 대안은 지금 그 학생을 적절히 또 훈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교권 자체가 상당히 또 약화된 면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이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관한 보완책도 필요하고요. 결국 유학하게 되면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 다양한 정말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관련해서는 계속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관련 브리핑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타까운 소식 더는 저희도 전해드리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사니즘 대 뻥사니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볼까요? 이재명 주 4일 추경 30조 잘사니즘 새 비전. 이재명 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잘사니즘이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약 한 48분 동안 상당히 좀 길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짧게만 들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대표 슬로건은 잘사니즘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입니다. 회복과 성장이 같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치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경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추경 30조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외교안보, 한미동맹이 근간이다. 다만 북한과 대화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복지, 연금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수개혁부터 하자. 노동, 주 4.5에서 4로 차근차근 주 4일 근무로 좀 가보자. 정년 연장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대표 슬로건에서 회복과 성장이 같이 나오고요. 한미동맹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주 4일 근무하고 하면 이 정년 연장을 좀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뭐라고 제목을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주 4일제 기본사회 이 18일 만에 다시 좌회전이라고 이 제목을 뽑았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 우회전한다.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좌회전했네가 조선일보의 지금 제목이에요. 다시 좌회전한 거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뭐 좌회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젠다 자체가 주 4일제 기본사회가 뭐 이제 평가받기로는 네. 어떤 진보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아젠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이 논박은 정말 이념적인 논박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실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기본 덕목이고 책임이라고 봤을 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이념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장난 자동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제의 좀 그랜드 비전을 좀 얘기를 하신 거라고 평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권 조기 대선에 대한 청사진이냐라고 해도 뭐 좀 무방할 정도의 큰 그림인데 네. 알파벳으로 하면 A, B, C, D, E, F입니다. 그러니까 AI, 바이오, 뭐 컬처 문화, 뭐 디펜스에서 이제 안보, E는 에너지, F는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 제조 시절에는 마더 팩토리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제조 강국을 좀 만들자. 큰 그림인데 네. 저는 이거를 좌회전이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가요. 좌측 깜빡이만 있으면 고장난 자동차잖아요. 우측으로 갈 때 우측 깜빡이 켜고 가는 거예요. 네. 좌측으로 갈 때는 좌측 깜빡이로 가고 이 자동차가 잘 갈 수 있게끔 신호를 주면서 좌측 우측을 잘 활용하면서 네. 가는 거, 그게 정치이고 그게 민생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맞지 무슨 뻥이다
그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 깜빡이만 키면서 지난 3년을 어떻게 민생의 국가를 파탄시켰는지를 돌아보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왼쪽 깜빡이만 켜고 계속 왼쪽만 갈 수 있느냐, 오른쪽 깜빡이만 켜고 오른쪽만 계속 갈 수 있냐, 길을 가려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서 그래야지 길을 잘 찾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연설한 거 보면 네. 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출정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하거나 소리치는 거에 대해서도 뭐 품격을 지킵시다, 얘기 들어줍시다 하면서 굉장히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평소에 이재명 대표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말씀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귀에 네. 듣기 좋은 말. 예를 들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죠. 주 4일째 근무해서 그 일 좀 덜 하고 살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의원 소환제해서 국회의원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들 불러옵시다. 그것도 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그냥 그런 말씀들은 계속 해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으세요.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말 바꾸기에 일관성이 있으세요. 말을 굉장히 수시로 바꾸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25만, 그동안은 기본소득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기본 사회가 큰 컨셉이죠. 네,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살면 사람들은 그냥 태평천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국가가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그게 비판을 받으니까 대선 이후에는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신년에 얘기하실 때는 18일 전에 얘기하실 때는 네. 갑작스럽게 성장이 중요하니까 기본이라는 것들은 좀 바꿀 수도 있다는 듯이 나누는 것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해서 다들 기본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18일 만에 나와서는 그 얘기를 또 뒤집으면서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고 했던 거 네. 그거를 다시 추경 예산에서는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주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52시간 주 52시간 근무도 이것도 유연성 있게 적용하자. 그랬다가 주 4일 근무로 어떻게 양립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국민 소환제 얘기하시지만 본인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다 좋은 말씀인데 그동안에 너무 말 바꾸기를 많이 하셔서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간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듣기에는 다 좋은데 그동안 했었던 말과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중요한데 일관성이 있긴 있는데 말 바꾸는데 일관성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은 말 바꾸기가 아니다. 실용으로 가자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셨죠. 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네. 잘 사는데 진보 보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용한 처방이면 다 총동원합시다. 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는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대선 길목선 이재명 기본사회 잘사니즘 동시에 외쳤다. 요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했다라는 거죠.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 유연화,
좌우 깜빡이 다 켠 이재명. 네. 그러니까 왼쪽도 켜고요. 오른쪽도 켜고요. 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떨 땐 왼쪽, 어떨 땐 오른쪽인데 이번에 왼쪽, 오른쪽 한 번에 다 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비상 깜빡이라고 하죠. 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네.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지금 노동 시간에 유연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을 요구하는 산업계 요구에 의한 어떤 고민의 산물이지요. 네. 그래서 이 R&D 부분에 있어서 고소득자를 제한해서 그 부분을 총량의 노동 시간은 두고 그 안에서 유연성 있게 쓰는 게 어떻겠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필요하다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지금 AI의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한 산업적인 근간을 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좌측으로만 갈 거야라고 해서 안 들어. 네. 라고 했을 때는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비상 깜빡이를 켰다. 이걸 좌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비상 깜빡이로 보면 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관성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경제 정책이 뭐가 있었죠? 니즘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보여준 게 맨날 자유민주주의, 법치, 헌법 수호. 이외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외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2년밖에 없는 지난 3년에 민생은 파탄 났고 계엄이라는 이런 절차정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념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라를 망쳤던 지난 3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좌우의 이념을 버리고 국민 잘 살게 하는 잘 살림으로 가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이면 비판 말고 한번 좀 곱씹어서 그래 좀 변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러는 게 조금 더 정치인들의 좀 이런 덕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좌우 깜빡이 다 켰다라는 얘기. 지금 경제가 비상이니까 비상 깜빡이 킨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뭐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실용에 입각해서 좀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대승적인 어떤 결단으로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이념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생각합시다라는 것은 보수 정당이 항상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말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면서 이념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였던 게 이재명 대표 아니세요? 예를 들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파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거부돼도 계속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도 보내고 이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양국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쌀농사 장려법이죠. 다른 지금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창고에는 쌀이 남아 돌아서 그 관리 비용만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표 생각한다고 쌀농사 짓는 분들 양국법 만들어 계속 그것도 거부권 행사에도 올리고 계신 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 이념으로 지금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신 분이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걸 도대체 누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다가 다시 대한민국 커다란 거 붙였는데 그것도 국민의힘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하시는 말씀이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거를 표절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정책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야 웃기지 마 라면서 그냥 밀어붙이다가 갑작스럽게 표변해서 우리가 글로 갈래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 그 전에 하자고 할 땐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본인이 먼저 깃발 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앞뒤가 다르잖아. 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한 대로만 해주면은 우리는 환영을 하지만은 이 자체가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잘사니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말의 성찬이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뭐 실체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그러면서 뻥산이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 대변인님. 그러니까 뻥산이즘이라고 비판하는 본인들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의 성찬이라도 차려본 적이 있나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했는 국민의힘에서 네. 어떤 민생을 얘기했죠? 예를 들면은 양국법 얘기하시고 또 노란봉투법 얘기했죠. 양국법은 농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쌀에 대한 경작을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매 방식을 좀 보충해 주자라는 법이고 농민이 중심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다소의 다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약자들, 하청에 하청을 하는 그런 기업에서의 노동약자들이 기업의 어떤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노동자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민생에 대한 법안이 아니고 뭐죠? 이게 이념인가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 이념으로 보니까 그래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써 말의 성찬이지만 행동하면 좋겠다. 말은 인정한다. 아까도 우리 김정일 최고께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보수의 이념이었다. 지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난 3년간 다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뭘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만 외치다가 계엄선포에서 지금 내란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이게 현 주소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좀 얘기하시고 서로 그러지 맙시다. 네. 라는 것은 이런 말의 성찬에 가침을 보태서 행동으로 옮기자는 얘기잖아요. 이걸 뻥산이즘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을 뻥산임이라고 민주당 얘기한 걸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는 먹산이즘이면 윤석열 정부는 막산이즘입니까?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접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정치를 정쟁으로만 끌고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온갖 니즘이 다 나왔습니다. 처음에. 네. 뭐 먹산이즘, 잘산이즘, 뻥산이즘, 막산이즘까지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이게 여야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뭐 말의 성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사실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같이 볼까요? 그때 고임금, 임금을 많이 받는 뭐 1억 몇천 이상 받는 이런 사람들은 노동시간 좀 유연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구더기 무서 장못 담그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건가? 우향우 뭐 우클릭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지난 6일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서 대변인님.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고임금 반도체 노동자 유연화를 깊게 들어가면 총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걷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원하는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동 시간을 하는 것이지 기업이 강제로 뭐 노역을 시키듯이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의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연성을 주자는 논의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반대에서는 너무 친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해 보면서 가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바꾸기라고 선을 딱 그어서 말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속도 조절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철국.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52시간 이거는 좀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저희 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계속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본인도 반대하시다가 그걸 남들한테 책임을 미루시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아, 남들이 그렇게 나한테 지적하는데 내가 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네. 당내 설득부터 하세요. 그게 당 의견이지 실제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 여러 개가 틀려요.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뭐 얘기하면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당내 반발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장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내에 있는 그런 이념 중심의 사람들부터 설득을 하시고 합의된 의견을 갖고 오셔라. 그렇게 혼자서 얘기하신 다음에
나 당내에서 반대하니까 이거 못해라고 발을 빼버리면 국민들은 그런 내용 모르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단 굉장히 화제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화제가 된 이 이슈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실천, 액션으로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 여부에 대해선 여당도 상당히 좀 주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엔 인권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인권위 회의장 길목 막은 윤 지지자들 이재명 욕해봐라 라는 기사입니다. 네. 어제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안건, 이 안건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표결에 있는 인권위 앞에 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직접 보고 오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문제 안 보는 이건 끝났으면 경찰 신고해서 합의금 받을게요. 잠깐만, 제가 문제 안 보는 이건 끝났으면 경찰 신고해서 합의금 받을게요. 네, 어제 인권위 앞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 난입해서 출입자들 사상 검증을 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4시간 만에 쫓겨나긴 했지만 한때 잠깐 점거가 됐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상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원영석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욕해봐라, 시진핑 주석 욕해봐라, 김일성 욕해봐라 뭐 이런 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욕하면은 사상이 바른 거고 욕을 안 하면 뭐 사상이 바르지 않고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는 걸까요? 아니 저 기사는 좀 네. 핵심적인 부분을 비껴가서 서술을 한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기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네. 인권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위해서 가 있는 겁니다. 인권위원회의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3일에 일어났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나 심지어 인권위 직원이 회의가 열리는 걸 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리는 걸 저지하는 인권위의 업무가 방해되는 걸 보고 왜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냐? 인권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그 회의가 열려서 무슨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요. 왜? 인권위 업무가 열리도록 하는 거지 방해할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 워딩도 인권위 회의장에 길목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상 검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권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뭐 좀 오해할 만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 네. 목적은 인권위의 업무를 위해서 진행이 됐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서서 같은 안건이 논의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 뭐 이른바 뭐 민주노총이라던가 다른 쪽 사람들로 어떤 저지로 인해서 이 안건이 표결이 이루지 못했으니까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장 변호사님.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도 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곤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설물에 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본인이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욕해봐라. 김일성 개 XX라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여보내주겠다. 이런 거 업무방해라고 하는 거고 건조물 침해 혐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위면요. 정말 소수자들, 대한민국의 이 그늘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원하라고 생긴 기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방어권 행사 제대로 보장하라.
본인들이 법원입니까? 지금 법원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걸 인권의 어떤 미명하에 전원회의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난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난입을 하는 겁니다. 진짜 총체적인 반성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숙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인권, 이 무슨 목적이라고 하든지 간에 인권이라는 어떤 이 공기관의 이 건조물을 지금 침입을 하고 막았던 거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들어갈 사람, 나갈 사람을 이 거르고 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여기 좀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한 이 지자가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문 앞을 딱 다리 벌리고 이제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복장이 아까 저희 영상에도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 변호사님,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코스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했어요. 왜 이 복장인 것이냐라는 거죠. 저도 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그 탄핵의 그러니까 계엄의 사유로 그런 중국인이 어떤 뭐 그 항모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런 반중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또 다른 그런 미국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미중의 대리전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많아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분들이.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말 그대로 뭐 아메리카니까 미국을 약간 표상하는 복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반중의 메시지 그리고 뭐 꼭 친밀하기보다는 그런 네. 차원으로 저런 복장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쪽에서는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탄핵 뭐 이런 이 탄핵 정국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입김이 뭐 개입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그 담화문이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그런 워딩을 보면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그 하이브리드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은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네. 그렇게 인식하게 대신 근거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뭐 헌재의 재판 과정이든 아니면 법적 절차든 어떤 메시지든 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 부분이 불필요한 이제 반중 정서를 더 자극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중국에 뭐 입김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생각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해도 뭐 하이브리드적인 뭐 그런 부분에 의심,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있다. 단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중 정서에 캡틴 아메리카까지 등장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권위가 한때 실제로 로비가 좀 점거가 됐었다고 그래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인권위 윤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지지자들은 한때 로비 점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로 인해서 인권위 이 건물 로비가 완전히 다 꽉 들어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거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왔었던 이유, 지지자들이 왔었던 이유, 아까 말씀은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 안건, 인권위 안건이 표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인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안건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 이름인 거죠. 공식 이름이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윤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은 바로 그 안건입니다. 이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다른 안건 또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 말이 길죠. 요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뭐 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안건 하나랑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니 관련해서 직권조사하자라는 안건 두 개가 들어갔는데 두 개에 대해서 일단 요거는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정족수 미달로 아예 표결 없이 그냥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두 개의 안건 자체가 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기각된 건 그나마 다행인데요. 통과된 건 인권위 역사에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헌재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법원의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절차에서 만약에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거나 이 피고인의 방어권,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뭐 변호인 이 선임이 제대로 됐는지 본인의 항변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는 부분이에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정당화해준다는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이건 인권의 이슈니까 우리가 나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권위가 존립하게 된 그 목표에 부합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치적 사건에 나를 임명해준, 내 정파를 대변해주는 그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 사법부든 뭐든 인권위는 대통령 인권을 위해서 하겠다. 그럼 국민 인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됐습니까? 인권위가 본인들의 어떤 역사적 사명 그리고 왜 이 부분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 난입한 사람들이 했다는 그 행태도 연장선상에서 읽히는 거죠. 저희 헌법교과서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할 때 십자가를 밟고 넘어가라고 강요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이건 헌정사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의 사상이 뭐냐. 너 누구 아무개 정치인 욕할 수 있냐. 그걸로 너의 온당함과 아닌 것을 우리가 가르겠다.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국격이 떨어져선 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이 인권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인권이 문제가 될 때 가장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적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정치적으로 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인권 침해를 하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동서고금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결국 모든 인권을 보호하는 기초가 됐습니다. 지금 사법 카르텔을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판사 영장 쇼핑이라든지 서부지법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정치적인 편향성, SNS 문제 그리고 그런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편향성에 따른 정적 그러니까 정치의 반대자로서의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으로서 표결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이게 인권위 사안이 아니고 뭐냐.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정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제 인권위에 간 이 윤 대통령 이른바 지지자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자들은 사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좀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직접 간 거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지자들이 지금 뭐 서부지법에도 가고요. 그러니까 영장실질 뭐 할 때, 헌재 뭐 심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 곳곳에 지금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유수호 운동을 당이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본인을 접견하러 온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이 이런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접견을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수호 그리고 주권 회복 운동을 당이 좀 잘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수호 운동, 주권 회복 운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겁니까? 지금 비상계엄에서 이야기를 했던 예를 들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소추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들 그리고 입법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그리고 각종 이제 이런
민주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국정 운영의 마비 사태, 그리고 현재 그 사법부 사법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편향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당이라는 조직이 뭡니까?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자고 하면서 세계의 만방에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에 따른 지지율 추이만 보더라도 탄핵 반대 여론이 뭐 국민 과반수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실행의 방식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정당이 그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2030의 지지를 이렇게 받는 전례가 없습니다. 보수당이 역사상. 그래서 이 부분의 에너지를 또 어떻게 그 표출하는 데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간 좀 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이 국민들의 열망을 뭐 그게 그 개헌이든 아니면 또 다른 그 변동성의 폭발력으로 풀어나가는 건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인권위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온 이런 어떤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헌법재판소 앞에 실제로 지지자들이 계속 가서 계속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도 헌법 수호, 자유수요 운동, 그리고 뭐 주권 회복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윤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폭력으로까지 전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에 나와서 외칠 때 그 외침을 정당이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 속 시원하게, 또는 그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대신해줬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굳이 이 그 장외에 나와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겠냐, 그런 것들도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시민들이 밖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한 거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또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폭력으로 가선 안 된다. 하지만 뭐 폭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정치인들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서부지법, 인권위, 그리고 지금 얘기가 뭐 약간 예고처럼 된 게 헌법재판소도 모레 있을 뭐 2월 13일까지 뭐 모이세요 뭐 이런 취지의 지금 글들이 뭐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경찰 헌재 난동 모의 게시글 20건 추적. 재판관들은 무장 경호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약간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이거든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뭐 서부지방법원 사태 때도 그렇지만 담벼락에 어디가 좀 허술하다. 이 낮으니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지금은 이게 헌재로 옮겨간 겁니다. 지면 평면도를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이 취약하니까 여기를 공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란 선전선동, 내란 음모로 최근에 처벌받은 예가 이석기 전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 정도로 제가 느끼기 이 정도 구체성도 아니었어요. 뭐 총기로 뭐 준비를 해라. 그리고 뭐 지하 조직이 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지하 조직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실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아주 구체성을 띠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년을 받았어요. 내란 예비 음모는 무죄를 받았지만요. 선전선동에 있어서는 9년을 받았습니다. 네. 중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근간, 더더군다나 사법부를 공격하는 사실상의 모의로 법적으로 읽히는 겁니다. 이 부분 IP 같은 거 다 남아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요. 제2의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공권력이 사실상 방기했다는 그런 책임론에 휩싸일 겁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하지만 필요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무장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양쪽으로 지금 굉장히 극과 극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의 상황으로 지금까지 치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저희가 사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심지어 캠퍼스도 두 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푸는 건 모두의 눈이 지금 헌재에 쏠려 있죠.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여부에 쏠려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 윤 대통령 측 문명국가 맞나?
라는 겁니다. 요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원 변호사님. 지금 일단 검찰 조서를 이 증거로 능력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한 얘기와 검찰에서 한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많이 지금 저희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검찰 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헌재에서 검찰 조서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명백하게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네. 그게 내용 부인을 하면 그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다르다는 사례로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지금 계속 그 시비가 걸리는 게 선택적인 전례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뭐 유리할 것 같으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재판했던 사람 중에 SNS에 글 올리고 주식 투자하고 그런 걸로 문제 있었던 사람 있냐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본인들은 사퇴하거나 그 회피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신문을 준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 맞지 않는다. 형사 재판에 좀 준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요, 이제 준용 규정이 있는데 그냥 형사소송법을 탄핵 절차에서 그대로 따다 쓰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요, 형사재판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헌재의 지금 심리는 핵심이 이 탄핵을 위한 징계 절차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절차가 낯선 분들한테 사실상 사실관계를 저는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의 얘기도 팽팽하게 지금 나뉘고 있죠. 근데 이 검찰 조서를 갖고 온다고 해도 판단은 재판관이 할 거다라는 또 여지를 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주요 일정 잠깐 짧게 볼까요? 네. 오늘 주요 일정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7차 변론,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부정선거 의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쯤 민주당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